학생한테 욕설이랑 폭행을 당하고 또 학부모한테는 그 이후에 악성 민원을 이제 교육청, 그 다음에 신문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뭐 교육청에 저를 감사 요청을 하고 또 무슨 인권센터 그런 데다가 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말만 다르게 해서 이제 신고를 뭐 악의적으로 하고 병가를 이제 내니까는 제가 일요일에 밥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그것까지 교육청에다가 병가 중에 어떻게 아픈 사람이 밖에서 밥을 먹냐 학교에 나와라. 어떤 사연인 거죠? 구체적인 특정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래서 연도나 이런 거는 그냥 그 분노 조절 장애 학생이 있었고 입학 때부터 쭉 폭력적이라고 조심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겠다 하고 그랬는데 3월부터 학급 친구들을 때렸고 이거를 말릴 때마다 또 저를 때렸어요. 뭐 발로 정강이를 차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그래서 친구를 때리는 손을 잡으면 저한테 감히 어딜 잡냐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던 무렵에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다른 실로 이동하려고 줄을 서다가 또 작고 약한 친구를 때리고 또 그걸 말리는 다른 친구들을 때려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었고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딴 애들을 먼저 내려보냈어요. 보내고 선생님은 얘 진정시켜서 친구 진정시켜서 같이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교실에 둘이 남아가지고 같이 심호흡 해보자며 애를 진정시키려 했는데 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요. 그리고 나서 빗자루를 가져오더니 막대기 부분으로 제 머리를 내려 찍었고 그 장면을 교실에 뭐 가지러 온 학생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고 했고 열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거 열면은 선생님이 더 다치니까 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걸 하나라도 열어야 뭐 이걸 사람들이 알고 조심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열었더니 학부모가 작년 담임은 뺨 맞고 참았는데 당신은 왜 못 참아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교보위를 연 이유가 정말 지옥이었는데 제가 아이가 다른 애들을 때리고 흥분한 상태라서 진정을 시켜서 같이 내려가려고 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 먼저 내려보내고 자기 애는 같이 안 갔다고 차별했다고 민원을 교육청에 넣고 신문고 민원을 수차례 넣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2번을 진정서를 냈고 제가 힘들었던 거는 그런 뭐 사생활 침해적인 민원까지 넣었는데 그런 거에까지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됐고 인권위원회는 제가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16장의 진술서를 저 혼자 써냈습니다.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까지는 4개월이 걸렸고요. 그동안 저는 학교 앞에 살고 있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애들 막 소리만 들려도 너무 무섭고 병원도 계속 갔고요. 돌발성 난청이든 뭐 불안장애든 등등 이런 일상생활이 안 됐습니다. 밖에서 비슷한 학생이나 비슷하게 생긴 인상의 그 나이대의 여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너무 심장이 벌렁거리고 핸드폰을 꺼놓으면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계속 눈물이 나고 내가 생각했던 교직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나머지 애들을 못 보고 온 것도 미안하고 너무 힘들었고 보다 못해서 엄마가 이제 밥 먹고 힘내라고 식당에 갔더니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병가를 내놓고 식당 와서 밥 먹냐 학교에 출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악의적으로 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악의적으로 무고성의 그런 신고와 수차례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답변하고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 안 했던 거는 그게 할 내용이 아니었던 걸 아니까는 못한 거고 일부러 저를 악의적으로
높임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교육청 감사도 저 혼자 20대 여교사가 교육청 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노트북 이렇게 막 놔두고 왜 그랬냐,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냐 다 감사를 받고, 그런 것까지 제가 다 감사받아야 가면서 어떻게 애를 지도합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대구에 무슨 학생 그 인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센터에 신고했더니 갑자기 또 불려나가가지고는 상담록이랑 교단 일지를 제가 보여주니까 이거 무슨 의도 가지고 쓴 거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 다 제가 교사라면 다 쓰는 거다. 다 이거 일지 쓰고 맨날 있었던 일 쓰는 거다. 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제 막 내가 교보위를 왜 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순환에 당하냐, 내가 진짜 작년 담임 뭐 뺨 맞고 참았는데 당신은 왜 못 참냐, 이런 말 정말 내가 참았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참았으니까 이번에 선생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싶고, 그래서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또 뭐 교육청 변호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감삼역이었나? 거기까지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뭐 답변해야 되는 거 그냥 답변하시고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거 병가 내고 선생님 학교 옮기시는 게 선생님 위해서 그냥 그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사람 괴롭힐 거면은 교보위가 왜 존재하며, 뭐 다치고 나서 힐링 연수 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교실에서 폭력적인 아이를 지도할 수 있고 딴 애들 보호할 수 있게 그게 필요한데, 애 뭐 때리는 손 잡으면 잡았다고 감히 어딜 잡냐, 진정시키고 같이 가려고 했더니 왜 우리 애 차별하냐, 일 터진 후가 아니라 교실에서 담임으로서 보호할 수 있게, 애들 보호할 수 있게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이게 정말로 그런 너무나도 많은 똑같은 내용의 민원, 사생활 침해, 뭐 밤에 전화 오고 이런 거는 뭐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그냥 일개 담임이 다 대응하는 과정이 너무 괴로웠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시 돌아가기도 좀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질병휴직이 2년까지 가능한데 그 공무상 병가 승인이 나서 그거 나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한 1년 정도가 됐고, 그 이후에 질병휴직이 2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병가를 6개월 정도 쓰고 다른 학교로 옮겨서 출근을 조금 했거든요. 한 달 정도 했는데 도저히 그 복도, 뭐 학교, 운동장, 교실, 공간 자체가 무서워서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너무 무섭고 교실에 내가 있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돌아오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어느 정도 현장에서 걸리면 아동학대나 이런 걸로 좀 잡힐 수도 있으니까 많이 대응하지 말라. 그리고 애들도 이제 그걸 어느 정도 학습을 합니다. 5학년, 6학년쯤 되면은 우리 쌤은 내가 어차피 못 때린다. 쌤 하면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와중이었죠. 학년 아이를 맡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제일 좀 전교에서 유명한, 우리 쪽에서는 그분들을 좀 VIP라고 하거든요. 이제 주요주의 인물들이라 해가지고 뭐 근데 그 아이들을 뭐 이렇게 저희가 폄하하거나 뭐 비난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저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있어라 이런 의미로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요새는 또 걔는 뭐 문제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마저도 또 어떻게 귀에 들어가 버리면은 왜 낙인을 찍느냐, 우리 애는 아직 개선의 의지가 있는데 왜 그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좀 돌려말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 그 차태에 가서 처음 알았죠, 그거를. 아무튼 그 VIP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좀 아무것도 저도 잘 모를 때기는 하지만 제가 봐도 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 아이가 이미 한 1, 2학년 때부터 좀 유명했다 하더라고요. 뭐 저랑 있을 때는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아마 첫 번째가 이제 자기를 좀 괴롭히는 괴롭힌다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그냥 좀 건드린 거죠. 먼저 대부분 먼저 건드립니다. 이 아이들 보면 뭐 약간 요새 유행한 뭐 온영식으로 하면은 뭐 건드리는 것이 자기가 놀고 싶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잘못 배운 거였죠. 그걸 이제 하는데 여자애들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니까 그거를 이제 또 다시 막 뻗어치죠. 그러면 이제 그 티켓하게 가다가 자기가 이제 기분이 막 나빠지니까 얘가 또 분노가 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성향도 있고 자기보다 약한 여자아이들이니까 얘들을 좀 확실하게 길을 꺾어야겠다 이런 거를 집에서 잘못 배웠는지 아니면 어디서 학습을 한 건지 몰라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실에 이제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를 이제 집어들었어요. 한 10kg짜리 같은 경우는 걔가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3, 4학년도. 소화기를 들고 가서 여자애들 머리를 찍어버린다고 이제 갔었거든요. 여자애들은 당연히 놀라니까 화장실 앞으로 가가지고 피할 데가 없으니까 여자 화장실 쪽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는 계속 들고 나서 죽여버린다면서 여자 화장실 앞에 문 앞에 가서 빨리 나와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들고 막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저는 이제 그때 알아가지고 가서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말리는 와중에도 이제 아무래도 막으려면 이제 나오세요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나온나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아이는 자기에 대한 또 이게 공격이라 생각해서 저를 놔요 하면서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하더라고요. 물론 3학년짜리라서 뭐 저도 남자니까 뭐 아프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건 이제 맞고만 있어야 되냐라는 게 좀 회의적이긴 했죠. 그때 때리고 도망가는 게 자기가 그 노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마지막에 자기가 때려야 이긴다. 이게 애들이 복수심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때렸더라도 지가 먼저 때렸더라도 자기가 마지막에 때려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면은 자기는 성이 안 풀리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먼저 때려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아이가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치고받다가도 자기가 마지막에 못 때리니까 이게 울분이 쌓인 거죠. 그래서 수업 중에 갑자기 화가 나니까 일어나가지고 저쪽 있던 아이 그 마지막 아이한테 한 방 때리려고 달려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팍 막았죠. 몸으로 막았는데 그때도 당연히 이제 놔락하면서 때리고 뭐 저 발로 맞고 많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은 뭐 두세 번 있었고요. 학기 중에도 두세 번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만 열면 이제 거짓말 하는 것도 있었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좀 파고 들어가면 논리적으로는 아마 아직 아이들이 안 되니까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가 공격받는다 생각하는 건지 뭐 저한테 이제 욕을 한다든지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물론 이제 제가 손을 대면은 아동학대에 걸릴 걸 뻔히 알지만 이게 당장 지금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때는 진짜 애가 막 칠라 하는데 이제 손을 이렇게 막았죠. 막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게 공격받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 손이 안 되니까 발로 이제 제 발을 아니면 허벅지 이런 데를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좀 하나 놓으니까 이제 여기 막 끌어가지고 그때 손톱 자국도 이런 데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몇 개 있긴 한데 하여튼 손톱 자국도 몇 개 좀 나오고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좀 그 아이를 돌보는 1년 동안은 늘 있었죠. 그래도 일단은 그 집이 또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막 엄청 예민하다기보다는 너무 좀 무례하게 키우는 스타일이긴 하셨죠.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그쪽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잘 키우고 싶은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좀 그런 집일수록 모르겠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겠는데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이 학교에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도 아유 제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양육을 외주화되는 거죠. 우리 학교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그렇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막는 선에서 관리하는 선에서 1년을 어떻게든 잘 버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많죠. 저는 어떻게든 뭐 그래서 좀 1년차, 2년차도 아니고 이번에 사건 나신 분처럼 몇 년 그래도 좀 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잘못한 거 뻔히 알지만 얘 말도 들어 좀 주면서 얘가 기분이 안 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얘가 기분이 상해버리면은 이제 제가 뭔가 했던 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117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우리 쌤 뭐 범죄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분이 안 나쁘게 1년 동안 무사히 교실에서 지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저도 참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착하고 모범스러운 아이들한테는 에너지를 거의 못 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쓰고 싶지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얘를 관리해야 되고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남은 게 100이 있으면 얘한테 90 쓰고 나머지 한 10을 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참 안타깝게도 제가 없어도 나름대로 좀 잘을 해요. 이미 모범생들이니까 착하고 선량한 아이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현실에 타협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내가 요 문제를 뭐 틀린 거 있어도 봐주더라도 알아서 그러면 좀 매기고 너희끼리 풀어봐래 하고 저는 얘 싸운 거 가서 얘 돌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비단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상관없이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 시간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 수업할 때도 어떤 얘가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요. 그러면은 얘를 뛰쳐나간 걸 놔두면은 방임이고요. 얘를 그렇다고 잡아가지고 하면은 신체 접촉, 이거 아동학대고요. 그렇다고 얘를 신경 안 쓰고 얘들만 돌보면 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방임되거나 문제 일으키면 또 재책임. 잡으면 또 재책임. 신경 안 쓰고 얘들만 돌보도 뭐 재책임.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또 제가 잡으러 가면 수업권 박탈. 이게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제가 했던 애들은 다행히, 정말 다행히 다루고 달래가지고 뭐 수업 중에 뛰쳐나간 경우는 없었지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들어보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그 아이가 조금 힘들긴 했었죠. 저는 뭐 몇 월쯤이었던 아니 몇 월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늘 있는 일이에요. 3월부터 졸업할 때 종업식 할 때까지 종업식 날도 사고 쳐가지고 싸움 말리고 다음 학년 가라 했거든요. 이건 일종의 시기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진상 손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들 있는 보면은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이 매일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한 번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상인 거죠. 그 스님도 아마 자살했던 이유가 민원 한두 번, 뭐 아니면 애 장난 한두 번, 그거 갖고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도 멘탈이 안 달리는데 이게 매일 겪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점점 깎이게 되겠죠. 아마 그래서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요? 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그게 제일 크겠죠. 근데 뭐 그거는 어느 직종이나 다 고충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뭐 우리 쪽은 이번에 좀 어떻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취재도 오시긴 하지만 또 다른 직종에도 말없이 죽으시는 분도 많을 거잖아요. 그것만 갖고 이제 하는 건 좀 욕심이 나고 그것보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어느 정도 상식을 갖추고 오면은 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좀 그게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고기를 갖고 다른 손님한테 집어 던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가게를 많이 잘 꾸리는 거랑 별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손님 또는 아니면 저희 같으면 학생이겠죠. 그런 분들이 좀 오게 좀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니까 좀 안타깝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현장에서 보죠. 느끼기에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이쪽이 그게 좀 있어요. 그 아동학대죄 일단은 이게 되게 신고만 하면은요. 이게 유죄든 무죄든지 간에 이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제가 직위해제를 당해요. 그러면은 바로 담임선에서 날아가고요. 집에 뭐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고 이게 만약에 무혐의로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교육청에서 또 개별적인 그 징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감봉, 뭐 3개월 감봉, 뭐 10일 근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죄랑 판결로 그냥 너가 처신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왜 이런 게 걸리느냐. 이거는 뭐 공적인 뭐 이랄까 뭐 그 품위 손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법정 판결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게 징계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부당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근데 아동학대나 뭐 성범죄 이런 두 개는 특히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되게 강하거든요. 특히 학생들은 뭐 어른들처럼 증거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법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쌤한테 맞아서 이런 말이 전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전부가 맞긴 맞는데 그만큼 양날의 검인 게 이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맞았어라고 하지 엄마 내가 얘를 때렸는데 얘가 갑자기 화나서 나를 때렸어. 이 앞에 사실은 말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문제는 이쪽 어머님은 그때 별말 안 했는데 여기 끄인 애가 저녁에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제가 애들 보내고 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얘가 먼저 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 좀 상처가 났는 것 같습니다라고 상황 보고 절대 감정 넣으면 안 되거든요. 객관적인 상황 보고를 하니까 저녁 한 8시 반쯤에 저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8시 반쯤 와서 이제 이거 선생님이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이거는 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조금 뭐 많이 까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아직 뭐 결혼 안 해가지고 애가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아이도 뭐 먼저 때렸긴 했지만은 우리 애도 아직 아이입니다. 마음을 좀 보듬어 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아직 미혼이시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우선 그때는 잘 그런 걸 모르니까 아 뭐 제가 마음을 뭐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뭐 이것도
지금 와서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 그래서 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이번에 또 얘기를 한 거고 저도. 이거 말고 뭐 이상한 부탁도 많죠. 뭐 이번에 놀러 가는데 뭐 사실 어떤 업무적인 면으로 보면은 이제 보호자 동행 학습이라고 출석 인정되는데 그걸 이제 계획서를 하루나 아니면 이틀, 3일 전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당일날 애가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아이고 맞다 깜빡했는데 요번에 그러면은 냈다고 치고 좀 출석 처리해 주세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좀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많이 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6학년 체육을 지도하고 있는데 강당에서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좀 당기면서 일어서자라고 하니까 자기 몸에 터치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배구공으로 차서 친구를 다치게 하고 해서 그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체육 끝나고 나가면서 게 체육한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3학년 친구는 이제 짝꿍을 발로 계속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차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화가 나서 책상을 밀쳐서 책상이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저를 꼬집고 한참 동안 팔을 비틀고 뒤로 해서 비틀고 이제 그 학생들 앞에서 계속 한 5분 정도 계속 그러고 당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말리지 못한 게, 그 친구를 이제 제가 손을 붙잡고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봐 제가 그냥 계속 꼬집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얘들아 이거 지켜보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 좀 전해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24년 전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집에서 오래 계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는 이제 부장도 많이 했고 경력도 꽤 되고 사실 나름대로는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선량한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로 차이는 친구를 제가 보호하려고 그 발로 차는 학생을 제지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저한테 이제 그런 이제 수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폭행이 가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선량한 학생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 교사로서의 자괴감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작년에는 정신과도 다녔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병가도 2달 동안 냈었어요. 주변에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좀 어떤가요? 사례가 많은데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저년차 선생님보다 10년, 20년 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금쪽이라는 친구들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해도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있더라도 뭐 관리자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경력이 그 정도나 되는데 학급을 관리를 잘 못하냐, 그 주위에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위 동료 교사한테도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님한테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때 오래 계셨으니까 이전이랑 비교하면 요즘에 그런 사례가 좀 더 느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그 아동학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조금 힘들게 하면 아동학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부진 학생을 지도하기 전에 잠깐 남아서 공부하자라고 했더니 너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아동학대를 고소하겠어요. 이 말도 작년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아동학대를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부모들한테 혹시 피해받는 사례? 저는 학부모 사례는 최근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좀 저는 그 아동학대라는 그 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공론화가 되었고, 그게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아동학대,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을 이렇게 교실에 수업을 방해를 하고, 그리고 교권을 침해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학생, 그러니까 해당 학생, 자기 자녀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은 부모님들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학생들도 선생님이 자기를 조금 힘들게 했다,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아동학대를 고소하겠어요 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말은 일반 사람이 들으면 애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만 그냥 편하겠다고 그냥 아동학대라는 말을 남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초임교사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범희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모시고 추락한 교권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많은 교사분들께서 분노도 하시고 현재 교사들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쏟아내고 계신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비참함을 토로하시는 거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 그 19일에 서울 서희초의 선생님 사건을 계기로 대구에서도 그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고, 20일부터 현재까지 한 1,000명 넘는 분들께서 추모를 다녀가셨습니다. 그중에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동료 교사의 슬픔을 애도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퇴직하신 선배 교사들부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사안을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무엇 때문인지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또 공교육의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도의 물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진행되는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충격적인,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내일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이유를 주로 1차적으로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께서 많이 미루어 짐작한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학부모의 민원이 아마 원인이었을 것이다. 요즘 현장에서 당하는 학부모의 민원의 정도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경험하신 학부모의 민원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최근 언론에 그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밀려드는 업무와 또 학생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 민원이 많아서 좀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진술도 고인이 되신 분이 그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다라는 제보들이 잇따라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는, 과거에도 학부모 민원은 있어 왔지만 최근에 특히나 조금 더 심각한 어떤 민원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교사들이 제보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급 내 어떤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도 저희들은 이제 신고를 무조건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까닭으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1차적인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나 또 담당 교사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민원도 종류가 아주 많겠지만 선생님께 이제 사소한 부탁들도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보니 저희들이 카카오톡이나 학생을 관리하는 학급 어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민원들을 수시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학생들이 다툼이 있거나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두 학생 혹은 그 이상의 여러 쌍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쪽 편은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불만에 남아있는
불평 불만의 영역이 오롯이 선생님께 전가가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연차가 저연차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로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일각에는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고연차 선생님들도 비슷한 혹은 경험 예전과 또 달라진 것에서 오는 격차에서 오는 힘듦, 심각함이 있기 때문에 고연차 선생님들도 여전히 힘드시다고 토로하신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사안은 저연차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경력이 많으신 20년 차 이상의 우리 선배 선생님들도 최근에 겪고 있는 이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하고 버틸 수 없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생에게 일단 쌍욕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학생이 뭐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어떤 지도를 하거나 누워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선생님을 신고하겠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뭐 일시적으로 어떻게 좀 진정시킨다든지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조차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서 속수무책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들 하십니다. 네. 네, 지금 연차 고연차 선생님들도 그런 상황이시면 20년, 30년 하신 선생님들 그런 어떤 뭐 신고도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년 전에 초임 교사로 교단에 처음 섰을 때 그때 상황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정서적인 어떤 고통이 지금 교단을 떠나게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요? 네, 실제로 젊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실제로 이직하는 비율도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명예퇴직을 조금 앞당기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나 어떤 권한이 너무 부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이 선생님의 어떤 무력감을 가속화시키고 또 공교육 현장을 조금 많이 위축시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 교사노조에 혹시 보고된 이런 사례들 정말 충격적이다. 이거는 좀 알려야 되겠다 싶은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사안도 있었고요. 뭐 선생님 배를 발로 차고 뭐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또 뭐 선생님 앞에서 이제 선생님을 신고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교실에서 어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들 사소한 것부터 이제 심각한 사례들까지 선생님이 그동안 겪었던 어떤 충격들은 아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으로 정말 밖에 외출해서 비슷한 연령대의 어떤 모습의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이제 불안해하시는 선생님들까지 저희가 입수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이 온전히 송사를 다 감당해야 했고요. 개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각종 이제 학부모님의 인권위 제소, 또 교육청 민원, 또 학교에 대한 어떤 협박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지칠 대로 지쳐 보이셨습니다. 네. 지금 한 사례만 제가 들어도 제일 걱정되는 게 학생한테 맞으면 그 다음날 교단에 서는 게 저는 신경줄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이기고 어쩌면 마음을 진정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주는가요? 예, 실제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 권한으로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고요. 또 추가로 공무상 병가 6일 이내로 학교장이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교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시기도 하고
또 그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여는 것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분의 2의 대구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지만 또 그 침해 당한 선생님의 3분의 2 이상은 교권 침해를 열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1순위가 학부모와 학생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또 있었고, 또 공동 1위로 또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라는 그런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대구 지역은 선생님에 대한 예의라든지 존중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우리 지역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학부모들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악성 민원이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당했을 때 왜 선생님들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나요? 일단은 아동학대로 보복 신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담임 교사들의 특성상 어떤 교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참는 이유 중에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시거나 또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교사를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선생님들이 이러한 일을 좀 참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아동학대를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러한 아동학대를 우리 자녀가 당했다라는 민원에 그냥 놓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이고요. 교사를 실제로 신고하는 그런 학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사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교사로서의 교권 침해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항상 교실에서 누군가가 녹음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수업을 하셔야겠네요. 네, 요즘 교사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다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몸에는 절대 붙잡는 것조차도 저희는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아이들이 싸우는 경우라든지 말려야 한다든지 급하게, 또 그다음에 수업 중에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다든지 위험한 행위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진정시키거나 개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조차도 저희에게는 학대로 오인을 받아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실제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부풀려서 아이의 말을 듣고 또 신고하는 경우들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당장 드는 생각이, 교실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을 폭행한다는 것은 선생님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보고 있는 학생들도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상처를 받게 되고 수업이 진행 안 돼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금은 그런 이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개입하여서 그 상황을 진정시키고, 교권 침해 관련해서 보고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사소한 수업 방해 행위라든지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가 최근에 이제 교권 침해 유형으로 새롭게 유형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교보위를 여는 거 외에는 이 아이를 따로 분리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조차도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말로, 지시로 따르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시키거나 달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큽니다. 보면 이렇게 학대 이렇게 보면 용어들이 너무 커서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보통 말썽꾸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난꾸러기. 그래서 자꾸 수업하는데 뒤돌아보고 친구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선생님이 지적을 하시겠죠. 누구 바로 앉아라. 수업하는데 바로 앉아야 해. 친구랑 지금은 떠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주의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야단을 치면 학대입니까? 지금 정서학대가 아동복지법상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일컫는 약간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친절하게 해주지 않았다.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와 차별했다. 또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이를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서학대를 당했다라고도 신고 사유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학원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학원 보내는 부모들은 전부 아동학대 아닙니까? 이렇게 학대를 적용시키면. 그래서 저희 교사들끼리 하는 말로 아동학대법이 그 아동 기분 상해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서 최근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는 선생님들까지 생기고 또 아이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생활지도고 어디까지가 학대인지가 지금 법적으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러한 지도에도 조금 조심을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신고까지 이어지겠죠. 이어지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항상 주의를 하고 긴장하고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네, 실제 많이 신고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애 보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아, 나 학대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네. 그런데도 선생님들께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다면서요. 네, 개인적으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각종 상담 자료나 어떤 학생 목격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시느라고 1차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또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뭐 실제로 그 학부모가 그렇게 학생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면 학부모를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도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외국처럼 교원의 어떤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불성립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들이 계류가 되어 있고 발의가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 아동학대 처벌법이 단서 조항이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들어간다든지 아동복지법상의 모호한 정서학대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지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떠한 평가적인 발언, 학생에 대한 평가적인 발언을 너 그러면 나중에 커서 이런 말은 정말 바로 신고되겠네요.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래?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생활기록부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는 민원. 네.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단순히 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록이 아니라 누가기록이라고 해서 꾸준히 그 학생의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선생님이 기록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임에도 어떤 학교 측에서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좀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식의 어떤 압박도 들어오고요. 온전히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근데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현재 있지요. 네. 여기 요청해도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혀까지는 뭐 너무 과도한 말인지 몰라도 네.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느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그 초중고의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도 그 학교에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하는데요. 외부 위원을 제외하고 이제 학부모 위원과 외부 위원, 그다음에 교원 위원은 절반을 넘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된 위원들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교원의 요청에 의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 교보위가 열리게 되면 학부모를 상대로 또 학교가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무마하려고 하시는 학교들도 있고 또 선도위원회로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좀 회유하시는 곳들도 있고 또 실제 열리더라도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이 또 전문성의 문제들이 봉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어떤 법률 지식이 없고 또 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다 각기 다른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교권 침해 아닌 판정이 나는 학교도 있고 똑같은 사례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까지 너무나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또 그런 뭐 불합리한 결정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들의 어떤 학부모나 일반인 위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장의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경우들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의무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학교들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교사들을 지켜낼 수 있는 교사들의 권리를 신장하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 같은데 이 요구를 관철하려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신고가 교육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관련 법안을 조금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24시간 교사가 어떤 1대1의 민원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떤 학부모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창구로 일원화해서 좀 거쳐서 선생님들이 답변을 드리거나 하는 또 수업 시간이나 또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들을 좀 장치들을 보장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자마자 여당, 정부에서 원인으로 지목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는 않겠군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교권 붕괴의 한 원인, 뭐 전부 다 이것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붕괴의 관련성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학생 인권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그 몇몇 지역에서는 그 학생 인권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네. 그러한 이제 인권 침해 신고가 접수가 되면 또 인권 센터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그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전수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아동학대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그 인권 침해를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학대 침해의 어떤 무죄 무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선생님들이 그런 인권 조례로 인한 어떤 일부의 피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인권 조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대척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양측이 서로 합리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학교 현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현장에서 아직 대학은 그런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현재 무너진 교권 이렇게 좀 당장 급한 대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선생님들의 고충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그 기본적인 인권 좀 지켜달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 한 사람의 인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실에 있는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 한 분의 역할이 정말 많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좀 보호해 주시고 정말 정상적으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사소한 것들을 교사들을 정말 갉아먹는 이런 민원들로부터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너무나도 선생님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네. 오늘 토크와이드 무너진 교권 위기의 교실 현장을 이보미 대구 교사노조 위원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보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각지 뉴스를 현지 통신원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월드 리포터 시간인데요. 오늘 미국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시티의 시의원이십니다. 임소정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최근 국내에서 있었던 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교권 침해 문제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참 안타깝고 슬프죠. 네. 들어보니까 뉴스도 보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교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 그 한국에는 또 자살 그런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네. 안타까운 점들이 많죠. 예. 저희가 이와 살 때도. 유사한 교권 침해로 뭐 대변되긴 합니다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간간히 있었던 것도 한국 현실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에도 이런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사례들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여기도 많죠. 어떤 또 워낙에 사례들이? 예. 땅도 크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요 근래에는 뭐 저기 서부 쪽에서 이제 그 유아 돌봐주는 데에서 예. 애들 2명을 이제 폭력해가지고 선생님들 잡혀간 케이스도 있었고 예. 또 뭐 한 2달 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학생이 14살 먹은 학생이 선생을 아주 심하게 폭력을 해가지고 예. 선생이 뭐 진단도 받고 지금 걔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또 있고 예. 또 아주 큰 사고로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텍사스 주에서 학생 2명이 16살 먹은 학생 2명이 60 넘은 선생을 살해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 잡혀 들어가고 난 다음에 2주 전에 그 징역 판결이 났거든요. 예. 근데 2명 중에서 1명만 우선 징역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아직 18세 미만인 거죠. 그런데 평생 감옥 들어가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네. 한국에서는요, 교권 침해 사례로 가장 많은 사례가 지금 34% 정도 나와 있는 게 수업 방해입니다. 그 다음이 폭언, 폭설이 있고요, 욕설이 있고요, 뭐 명예훼손, 성희롱 순인데 미국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주로 폭행이나 살인 관련 얘기네요. 예, 폭행도 있고 살인도 있고 이제 그 성희롱 예.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아주 뭐냐면 이제 미국에는 미국에서 제일로 큰 노동조합이 선생들 조합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거기는 멤버가 뭐 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또 저기 뭐라 그러지 돈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들을 그 대변해주는 조합이 너무 크고 짱짱하기 때문에 선생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오히려 더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애들을 보호해주는 기관보다 애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은 없고 나라가 애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네네. 예. 그렇지만 선생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선생이 애한테 뭐 이렇게 뭐 나쁘게 말을 했다든지, 예.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뭐 신고를 했어요. 한국말로 민원을 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3자의 기관이 나와가지고 그 조사를 또 아주 섬세하게 조사를 해요. 네네. 그래서 길게 걸릴 때는 6개월까지 걸려요. 예,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는 모든 게 비밀이 보장이 돼 있고 예.
학교 교장도 하물며 그 선생한테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판결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건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그 미국에서는. 과정상에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들이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이나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 주세요. 지금 한국에서 뉴스를 보니까 뭐 선생들이 자기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네. 괜히 나쁘게 꼬여 들어갈까봐. 네. 예.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틀리죠.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예, 뭐 교권 보호 위원회라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잘 지켜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았었고요. 한국 내에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선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안 낸다고 아주 상세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제 예. 선생들은 당연히 이제 말로 학생들을 위협해도 안 되고 또 인종 차별, 뭐 성별 차별, 종교적 차별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고 말로 그 학생을 무시했다거나 존중해주지 않았다거나 그런 이유로 갖고 성희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학부모들이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가 들어가요. 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따라 또 허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게요.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서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임소정 특파원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애정을 클수록 이런 교사가 더 많이 당해요. 대구 경북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에서는 교권 침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통계는 더 많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어떤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무고가 됐다면 그 학부모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 법으로. 화동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가르치고 있고요. 원래 38년 차 교사입니다. 예, 임성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제가 이제 56명 정도를 가르쳤거든요. 그랬으니까 사실 민원이 일어나려면 훨씬 더 많은 민원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사들의 권위가 굉장히 있을 때였고 교사를 신뢰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때만 해도 이제 어느 교원단체에서 조사했는 걸 보면 교사들의 어떤 만족도가 한 65% 이런 정도였어요. 그게 최근에는 한 20몇 %로 이제 떨어지게 된 게 최근 한 10년 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뭐 이런 문화가 있는 중에 이번에 이제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셔야 되죠. 또 많은 경우 제가 교권 상담을 해보면 열심히 하는 교사, 특히 지금 아이들에게 정말 애정을 클수록 이런 교사가 더 많이 당해요. 애들 이제 애들 혹시 잘못하거나 성장이 느리거나 뭐 이러면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행동이 안 좋으면 행동 고쳐야 되고 그런 아주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침해를 당하니까 이제 그걸 본 교사들 보고 뭘 하자 그러면 교사들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교육 행위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물으면 학생 인권도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권이 줄어들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떤 반론이 제기되냐면요. 대구 경북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교권 침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는 더 많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가 자기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말을 잘 듣겠죠. 학부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이걸 비교해서 공격 지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서울교육청에는 교사 교권 보호 조례를 발의했어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일단 맞지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아니면 말고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표피적으로 현상을 보게 만들려고 하는 저는 이제 정치적인 노림수다. 왜냐하면 그래놓고 다 말하잖아요. 뭐 종북 주사파가 있는 진보 교육감들이 문제다. 이렇게 또 공격을 또 하잖아요. 이건 정치 세력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수의 교사들은 적어도 학생인권 조례와 교육 활동을 보호해주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그걸 생활기록부에 남기자고 하는 순간 무조건 소송에 들어갑니다. 자,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학생이 졸업한 뒤에 기록하게 될 일도 생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확정된 뒤에 돼야 되죠. 만약에 기록했는데 나중에 무혐의 학부모가 승소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 그것 때문에 입시 피해가 생겼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뭐 일시적으로 기록해서 아이에게 겁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학생도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감이 말해 모두를 위한 학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학생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교육적이냐 하는 판단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마치 이걸 하면은 교육 활동이 보호될 것 같이 말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굉장히 모르는 이야기다. 이런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부모 교육을 제일 열심히 하는 교육청이 대구교육청이었습니다. 아예 학부모 교육 지원센터도 만들고 강사를 양성하고 모든 학교에 연간 몇 시간 이상의 학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연수를 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학부모 교육을 하면은 이런 일이 줄어들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학부모 교육에 오는 학부모들은요, 굉장히 교육과 학교에 협조적이고요. 대구 교육감이 학부모 선언을 했잖아요. 800명이 모여서 선언문을 냈는데 아주 좋은 선언문이거든요. 그러나 그 선언문을 읽지 않는 부모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는 부모들이 항상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마치 선량한 학부모들을 뭐 교육을 막 다 하면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뭐 50명, 뭐 70명 가르칠 때도 선생님이 말 한마디, 뭐 회초리 하나 탁 들면 애들이 탁 긴장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대구에도 모 학교는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교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담임이 아닌 교사들 중에 이분들이 바로 교실로 올라와서 이 학생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진정시키고 아이를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교실에 다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를 제도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야지 아까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은 언제든지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이든 불만이든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교사에게 바로 오면 이해 당사자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단계를 좀 두자는 건데 학부모의 민원은 1차적으로 학부모회에 가게 하는 거죠. 그럼 동료 학부모들로부터 약간 이제 한번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장 교감에게 와야 되고요. 오면은 학교가 교권 이런 위원회를 여는 거죠. 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는 아동 학대일 수 있다라든지 이거는 또 다른 그 방법으로 학부모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분쟁으로 갔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교육계 내에서 필터가 충분히 걸러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고 교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형사사건화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학부모가 교사를 어떤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무고가 됐다면 그 학부모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 법으로. 사회봉사명령 몇 시간,
그다음에 뭐 부모 교육 몇 시간을 의무화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엄청난 벌금을 내게 하면은 저는 어떤 부모든 신고하기 전에 판단하겠죠.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전혀 없다는 거죠. 부모가 멈칫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어요. 걸림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화가 난 대로 그대로 밀고 가서 조사가 까무러칠 때까지 밀고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그 장치를 오히려 만들어라. 그러면 아주 줄어들 것이다, 악성명.